예, 이번 차수는 당좌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는 기본적인 세무조정이 뭐고, 소득처분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으면, 이제 이번 차수부터는 이제 수강생들이 한 강좌 한 강좌를 쭉 연달아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딱 찾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소위 계정 과목별로 이런 계정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하고, 이런 계정에서는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2절에 당좌자산이라고 자리 잡고 있죠. 이 46페이지 2절에 당좌자산부터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에 의의가 있고요. 우리가 당좌자산을 의의를 보기보다는 가운데 있는 박스에 당좌자산에 어떤 계정들이 있는지 보시면 될 텐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성급 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기타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양심적으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는 지금 6개 박스 중에서 나 뭐 모르는 거 있다. 거수. 모르는 거 있다. 거수. 없어요? 저는 거수했는데. 저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연법인세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제가 이번 챕터가 아니라 한참 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에서의 가산조정과 차감조정 중에서 일시적 차이에 의해서 일시적 차이에 의한 세무조정을 기업회계에서 효과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취지인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뒤에 챕터에서 다시 한번 이연법인세 자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좌자산은 그렇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는데요. 로마자 2번으로 내려오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자, 제가 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죄송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가로 열고 단기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 중에서 조건을 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서 내려오시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보통 CD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 신종기업어음, CP라고 합니다. CP. 그리고 중개어음, 표지어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로에 유가증권에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자사주 펀드, 투자, 일임자산 등이 있죠.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당좌자산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다른 회사에 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소위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물론 제가 실무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열사거나 아니면 그 전방위 산업, 앞쪽에 있는 산업, 아니면 후방위 산업, 그 전방위 산업이나 후방위 산업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이 당좌자산의 현금성 자산에서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에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도만 몇 가지만 학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챕터는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자, 4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현금성 자산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서, 첫째, 자, 키워드 나갑니다. 첫째,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큰 거래 비용이 뭔지 알죠? 거래하다 보면 이런저런 취득 부대 비용 아니면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이런 말이 더 어렵고요. 실제로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세 가지 사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근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막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동그라미 2번, 취득 당시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동그라미 3번, 환매채, 즉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소액현금, 그 다음에
우리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점으로 내려오시면 계정 과목 분류의 정확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인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요새 실무에서는 당좌 제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좌예금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에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CP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CP까지 가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인데 이제 실지 계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현금성 자산의 구분이죠. 이거는 좀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한번 볼게요. 취득 당시에 만기 즉 상한일까지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말하므로 보고기간 종료일, 이 어려운 말 나왔네요. 예전에는 소위 이걸 결산일이라고 했죠. 12월 31일 결산일이라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기업회계에서는 이거를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기는 좀 별표 좀 하시고 꼭 한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립니다. (3개월) 이내의 의미. 이게 2013년이네요? 14년이고요. 이게 15년이네요? 이날은 11월 1일입니다. 자, 제가 정기금융상품 더 쉽게 그냥 정기예금이라고 할까요? 장기상품으로 가입했죠. 은행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만기가 언제입니까? 예, 만기 15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날 취득한 날 뭘로 잡죠? 보시는 것처럼 장기 금융상품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1년을 넘어가니까요. 이 금융상품의 만기는 언제냐면 15개월짜리니까 이제 2015년 3월 31일이 되겠죠. 이날이 만기입니다. 자, 이 작년에 결산했을 때도 만기가 1년 넘게 남았어요? 1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1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좌동. 장기 금융상품이었겠죠? 근데 1년이 더 지났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보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금융상품은 드디어 만기가 몇 개월 이내 들어옵니까? 3개월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뭘로 계정 대체를 해야겠어요? 장기금융상품에서 드디어 만기 3개월 이내에 들어오니까 뭘로 바꾸죠?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죠. 자,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거수.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진행되는 강의다 보니까 가만히 화면만 보고 멍 하고 있으면 시간은 잘 갑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죠. 자, 이거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수. 손을 내리셔야죠. 이게 막 손이 올라가더라도 내리셔야 돼요. 왜냐면 3개월 이내의 의미는요, 금방 제가 교재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취득일 현재 3개월이죠. 취득일 현재 3개월. 아주 중요합니다. 취득일 현재 3개월이기 때문에 이 취득했던 2013년 1월 1일자에 이미 얘는 현금성 자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럼 얘는 죽을 때까지, 즉 만기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자 오늘자로 만기가 얼마 안에 들어오니까요? 만기가 1년 안에 들어오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정 대체를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외감이라면 저희 같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진 않겠지만 외감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데 은근 이거를 실수하시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것을 꼭 한번 잘 짚고 넘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8페이지의 로마자 3번의 단기 금융상품을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1점의 정의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회사가 굳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자산 100억 또는 120억이 안 되는 회사라면 주석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석은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 회사만 만드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거와 무관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 있다면 이건 회사 입장으로 좀 여간 기쁜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법원의 회생 사건에 해당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우리 통장이나 건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했을 경우에 이 통장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통장, 금융상품인데 이런 것은 만약에 외부 감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해줘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야, 이 회사는 이 점은 좀 중요하겠구나 라는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자, 실은 이거보다는 단기 금융상품은 49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4번 미수수익의 계상을 좀 보셔야 할 텐데요. 이 미수수익 계상에 동그라미 1번의 정기예금은 원금 곱하기 약정률 곱하기 365분의 보유일수, 이게 미수수익 계상액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정기적금인데요. 정기적금의 공식은 뭡니까 이게?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기적금의 공식은 저도 못 알아보겠네요. 저 같은 회계 전문가도. 그러니까 정기예금의 공식은 쉬운데 어차피 정기적금은 우리 회사 담당자가 이거 일일이 미수수익이 얼마인지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주 친절하게 고객님의 연말 현재 정기적금의 미수이자는 얼마입니다를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기표하면 되니까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굳이 정기적금의 미수수익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다행인 점은 자, 여러분 회사들은 단기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정기예금입니까? 정기적금입니까? 아마 다행히도 정기예금일 확률이 크니까 정기예금은 일할 계산만 잘 하시면 정기예금의 미수수익을 잡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게 바로 49페이지 4쯤에 나오는 법인세법상 처리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내용을 좀 읽어봅니다.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의 수입이자의 기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기일, 자,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기일에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시고 거기다가 현금주의라고 쓰시면 됩니다. 현금주의. 현금주의에 따라서 입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자 소득. 우리 기업 회계에서는 이자 수입 또는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법에서는 수입이자라고 하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좀 필기하시고 실무에서 잊지 않도록 계속 이걸 반복해서 보셔야겠습니다. 1. 원칙은요. 소득세법상이 아니라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와 동일하죠. 원칙은. 이거 뭡니까? 이거 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 아니 지금 법인세 배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갑자기 불친절하게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45조를 따라가라고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난감한 케이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나름대로 이 회계사 아닙니까? 나름대로 세무 전문가. 제가 지금 뭐 실무도 이제 몇 년 하고 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법전, 소위 소득세법, 뭐 이런 법인세법, 세법전을 딱 보면 1조, 2조, 뭐 30몇 조, 40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아,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건 워낙 제가 자주 써먹고 워낙 중요하니까 요건 외웠죠. 우리나라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에는 이자소득 수입이자의 기속식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나중에 혹시 기회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현금주의입니다. 대부분 현금주의. 중요하죠? 대부분 현금주의. 자, 제가 뜬금없는 퀴즈 냅니다. 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대부분 현금주의죠? 왜 그렇죠? 아, 이건 쉽죠? 이거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보다는 좀 쉬워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법인 담당자들이 아셔야 하는 건데 소득세는 우리나라 5천만 전 국민이 보는 날도 있을 거겠죠. 뭐 다 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좀 쉬워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2014년 1월 2일자로 거래하는 은행에 찾아갔어요. 색시, 내가 원금을 지금 내놓을 텐데 이 원금을 넣으면 내가 이자가 언제 나오유? 아, 고객님 3년 만기 넣어놓으시면요 3년 만기의 원금에 플러스 알파로 이자가 360만 원 나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웬만한 우리네 어머니들은 아, 내가 3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360만 원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 막 우리 어머니는 막 소시적에 막 주산을 하고 막 부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36개월에 36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거리구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생주의 마인드라고 하죠. 이런 어머니는 거의 없을걸요? 막 어머니가 충실한 발생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 수익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바빠요. 왜냐면 매달 말일만 되면 속으로 아이고 내 이자가 10만 원 나온 셈이네 라고 해서 막 우리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애들아 오늘 빨리 들어와라. 오늘 삼겹살 구워 먹자. 이런 어머니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을 그 위주로 하는 소득세법은 이런 발생주의라는 걸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3년 내내 원금과 이자를 묻어두고 있다가 3년 만기를 채우면 그때 원금과 이자가 플러스 알파로 360만 원 나오면 그때 현금주의로 3년 후에 360만 원의 이자를 인식하는 게 바로 현금주의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세법이 굳이 어려운 이유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예외는 소위 약정주의를 따라갑니다. 약정주의. 약정주의도 현금주의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중에 4대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에 의하면 4대 약정주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양가로 1번, 2번은 법인세하고도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정리하시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4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양가로 1번, 2번만 설명을 드립니다. 양가로 1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죠. 양가로 2번은 김영채권증권의 이자 라고 부릅니다. 양가로 3번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고 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법인세랑 연관 없으니까 굳이 학습하실 때는 무시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 결론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김영채권의 이자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아주 핵폭탄급으로 중요한데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제가 먼저 잠깐만 소개해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여금 또는 대금이라고 하죠. 만약에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게 거의 나의 평상시에 하는 나의 영업활동이 된다. 이거를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업이나 대부업을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신다면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바로 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대금의 이익.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평소에 이걸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고요. 일회성 거래로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죠. 말이 좀 어려웠나요? 돌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대여금이자입니다. 대여금이자. 여러분 혹시 회사에 대여금 있습니까? 대여금 있으면 그 대여금은 누구한테 빌려준 거죠?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빌려준 겁니까? 거래하는 금융회사에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예적금 또는 보통예적금 아니면 단기금융상품이나 장기금융상품이 잡힐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대여금이 있다면 이걸 집중 팔고 누구 빌려준 거예요? 대표이사 아니면 이제 자회사를 빌려준 것이 대여금으로 잡힐 텐데, 그 대표이사나 자회사한테 대여금을 빌려주면 실제 현금으로 이자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좀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이자까지도 국세청이 현금주의를 계속 고수했다가는 현금이 들어오지가 않으니 이거는 과세의 기회가 없겠죠. 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약정만 돼 있으면 과세하려는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약정주의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실제로 여러분 회사가 나중에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표이사님한테 빌려준 돈도 뭐 정도 하나는 써야 합니까? 뭐 정도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는 양식 정도 하나는 써놔야 하는데요.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차주, 대주, 그리고 이자, 그러니까 빌려준 원금,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약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 약정 이자율하고 그 이자를 실제로 언제 주고받기로 할지에 대한 이자 상환, 이자 회수에 대한 기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11월 31일자로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다라고 써놓으실 텐데, 그걸 바로 근거로 해서 이 대여금 이자를 약정주의로 과세하겠다는 게 지금 보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45조. 이걸 법인세가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니 법인세법에서도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바로 이 현금주의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교재를 보고 이거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3점의 법인세법.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의 수입이자는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결론적으로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기일에 입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 좀 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금주의인데 이 교재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외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대여금은 약정주의 한다는 말에 빠졌을 뿐이지, 이거 교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여기에 특례가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금융상품은 다 무슨 주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금주의를 따라간다고 해도 뭐 틀린 설명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평소에 세무조정을 할 때 만약에 은행에 단기금융 상품이 좀 있어가지고 소위 이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꼭 유념하셔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기업에게는 이 미수이자를 인정해주는 결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발생주의로 가고 있지만 이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로 가다 보니까 둘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것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그 차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편이 아니고 특히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만기일이 몇 개월 이내야죠? 몇 개월이죠? 3개월. 근데 이 3개월 만기라는 것이 그 결산을 확정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얼마나 만기가 남아있느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처음 취득할 때부터 이 금융상품이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만기가 1년이나 2개월, 2년짜리였다면 처음부터 장기 금융상품이나 단기 금융상품으로 잡히는 것이고 이제 결산하는 날 만기가 3개월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잡는 그런 운은 좀 범하지 말라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 단기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미수수익이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대여금이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귀속 시기는 대부분 현금주의를 따라간다는 것도 반드시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당좌자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